위대한 CEO 손자처럼인데 손자병법 21세기 비즈니스 생존 전략의 비책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위대한 CEO 손자처럼 전체 소개에서 동양 고전 중에서 지금과 같은 경쟁 환경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업 전략에 도움을 주는 고전은 손자병법일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는데 손자병법에 비견되는 서양의 전쟁 전략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쟁은 하나의 강력행위이며 그 뜻은 상대에게 이쪽의 의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적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쟁의 목적을 명쾌하게 결론짓는다. 완벽하게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보는 것 같으냐면은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된 주류 경제학의 기본적인 생각과도 매우 흡사하다. 주류 경제학에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탐욕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규제 없는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시장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매년 주가 성장, 매출 성장, 이익 성장 등의 목표로 기업과 조직을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목표를 향해 뛰는 동안 낙오자가 생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으로 통관이냐. 그래서 이런 믿음은 끝없는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낸다. 무한 경쟁에서는 어디서 어떤 경쟁자가 공격할지 모르고 공격받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많은 기업의 전략이 되었으며 그럴수록 경쟁은 더욱 격해지게 된다. 이게 서양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자. 정말 서로 물고 뜯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 수가 있을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적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며 또 다른 고객이기도 하다. 경쟁자로서는 이겨야 되는 상대지만 동료로서는 협업해야 되는 상대며 고객으로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상대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 요걸 이제 영어로 보면은 코피티션이라고 그러잖아요. C-O-P-T-I-O-N. 코퍼레이션하고 컴피티션이 합쳐진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면서도 하고 고객이기도 동료이기도 한 경쟁자를 향해 우리 시장에서는 모두 경쟁자고 이기심을 추구하며 된다는 경쟁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1%만 살아남는 경쟁이라면 불교의 악위도 지옥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클라우제비치는 무조건 무력화시켜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손자는 어떻게 보느냐. 최상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다시 보면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내 이익을 얻는 것이 승리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은 병법서이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추구하라. 싸워서 지는 싸움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밌는 건 이게 강자의 논리가 아니고 약자의 논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이 뭐냐라고 저자한테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면 직접 물어보니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블루오션을 만들어라. 그게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왜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그러냐. 나만의 영역을 찾아버리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14페이지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백성들이 속해 있는 집단인 국가가 경쟁과 전쟁에서 고려할 일들과 실행해야 할 일을 보면 역시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끊임없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결국 경쟁으로 바라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은 2400년 전에 중국의 전국시대에 나타난 손자병법에서 지금의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책을 찾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서평은 이런 챕터를 바꿔가지고요. 경쟁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세 가지로 전체는 4가지 챕터를 한번 나눠서 왔습니다. 위대한 CEO 손자처럼 손자병법 21세기 비즈니스 생존 전략의 비책이라는 나종호, 김명진, 이서원에서 나온 2014년 책이고요. 15페이지에 나종호, 김명진 저자입니다. 그 중에서 나종호 저자만 보면요. 한신대학교의 교수고 한국강소기업연구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실무를 많이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엠플라니 같은 데서 사장까지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시고 중소기업 컨설팅과 강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6페이지 이제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6페이지 보면 경쟁이 이제 언제 나왔을까를 고민하는데 경쟁의 영어 단어는 competition이잖아요. competition인데 경쟁이 언제 나타났을까? 먼저 경쟁의 어원을 보면서 손자가 얘기하는 경쟁이 참뜻을 의미해 보는데 경쟁이라는 단어가 손자병법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재밌어. 언제 나왔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의 계몽사상가이며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죠. 후쿠자 유키치는 누구냐면 1858년에 네덜란드 어학교를 열고 1860년에 막부 사절단으로 해외여행을 3회에 걸쳐서 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한 다음에 실학을 장려했고 부국강병을 주장했고 일본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만엔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에. 그만큼 중요한 이제 사람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 있는데 조선의 이모곤란 갑신정변 때 일본에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과 조선을 무시하는 타라론, 우린 타라 입구를 하겠다. 이 아시아는 텄다. 그 구주로 가야 우리 성공할 수 있다는 타라 입구를 발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후쿠자와가 대단한 건 뭐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그 기술과 정보들을 일본말과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일본에 없던 영어의 단어들을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서 한자로 표기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하죠. 그래서 이카람이라 그러면 경제. 근데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면 경세재민에서 가져옵니다. 디베이트는 토론, 카피라이트는 판권, 스피치는 연설, 그리고 컴피티션은 경쟁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낸 게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부터 경쟁의 어원이 컴피티션이면 컴피티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거죠. 서양의 컴피티션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서 경쟁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컴피티션은 라틴어의 compidere, D-A-R-E를 어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같이 찾다. 같이 찾다는 건 경쟁하다는 뜻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찾다는 것이 컴피티션의 어원이 됐을까? 여기는 1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서양의 컴피티션이라는 의미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의미가 유사하다. 이는 경쟁을 애초부터 배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도구로서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컴피티션의 의미 자체가 공동 목표의 파트너십에서 컴피티션이 나왔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경쟁자를 무조건 죽여야 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떤가? 이제 18페이지에 나타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쟁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경쟁이라는 한자는 먼저 겨룰경하고 다툴쟁이에요. 겨룰경자. 그러면 경자를 먼저 살펴보면 두 형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마주 서서 설립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서서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히 앉아서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설립, 몸으로 부딪히면서 격렬히 다투고 있는 게 경이라는 거야. 이때 형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다툼에서 이기려고 지식, 힘, 능력, 경험, 전략을 갖춘 경쟁자, 경쟁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다음 쟁을 보면요. 쟁은 손톱과죠. 손톱과 손으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다투는 모습이에요. 그 인간이든 동물이든 무언가 급히 취하려고 할 때는 손과 손톱을 사용해서 꽉 움켜잡는데 이를 상상해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경과 쟁 두 단을 합쳐서 살펴보면 두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마주서서 격렬하게 부딪히는 형상을 뜻하게 되고 영어에서 경쟁은 다투지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동양 한자로 번역된 경쟁은 경쟁자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투기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번역이 되면서 약간 의미가 변했죠. 그럼 이런 영어에서의 의미와 동양 한자의 의미가 서로 차이가 되는 까닭은 뭐냐? 경쟁이란 단어를 만든 후쿠자와 유키치는 평소에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을 두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산업공상이라는 일본 구시대의 계급제도 철폐에도 앞서쳤지만 단순한 평등보다는 노력과 성과로 인한 차별을 인정하며 경쟁을 독려한 인물로 유명했다. 그래서 경쟁을
수백 년 동안 에도 막부 아래에서 혈연과 지연으로 굳어진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 줄 좋은 방법이 경쟁이다. 어떻게 보면 경쟁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막 부스팅 시킨 분이지. 그래서 철저한 자유 경쟁에 기반을 둔 실력주의로 혈연에 의한 계급이나 자기네들끼리의 지연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사회 전체를 효율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일본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후쿠자와에게 경쟁이란 단어는 계급, 혈연, 지연으로 얽힌 관계를 다시 정립하여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쟁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살펴본 걸 보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투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 그 어떤 의미냐면 후쿠자와 유키즈조차도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체계에서는 새로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어로서의 경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의미가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와 가치다. 즉 상대와 마주서서 새로운 상황과 조건을 만들며 그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고, 이 경쟁의 진정한 의미는 경쟁자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좀 더 나은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경쟁은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경쟁 상황과 경쟁자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진정한 자신의 자각이 가능하게 되고, 자신의 객관적인 시각이 만들어진 연후에 자기를 바로할 수 있는 지기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 멋진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자기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고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될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뒤에 G기편에 이야기하지만, 그럼 여기서 약간 옆으로 세서 생존 경쟁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밌어요. 생존 경쟁의 역사는 약 5억 3천만 년 전 바닷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캄브리아계로 부르는 시대로부터 아노말로 카리스라는 어류가 나타나 자기보다 약한 어류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잡아먹는 거야.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게 되었고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됐다. 각 종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해서 살아남고자 노력했고, 어떤 종은 포식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지각 능력을 극대화했고, 다른 종은 방어를 위해 단단한 껍질이나 가시의 나 있는 신체 구조로 변화시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민첩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유연한 신체 구조를 발달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어류가 피카이아. 중요한 어류예요. 피카이아는 훗날 유연한 신체 구조를 통해서 육지로 상륙하는 최초의 육상동물 조상이 되었고, 그 후 피카이아의 후손들이 점차 육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육지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통해 진화하기 시작했고, 각 생물종으로 흩어져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류가 조상이라는 게 피카이아라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은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치열해서 예와 인이 통했던 천자국 주나라의 제국들은 주나라의 세력 약화에 따라서 서로의 소유물을 빼앗는 경쟁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애초에 주나라가 건재할 때 제국들의 전쟁도 일종의 룰을 지키면서 행하는 게임 수준의 것이지만 바뀌죠. 주나라가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BC 200년대의 춘추시대 말기에 들었으면서 천자의 지위는 약화되고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이 또한 함께 약화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각 제국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끝없는 전쟁을 위해서 늘어나는 부역으로 농민들은 토지를 팔게 되고, 전국시대 말기에는 멋있어요. 송곳곳을 땅도 없는 농민들이 갈수록 늘어났으며 소장링이 되거나 외지를 떠돌게 되고, 그래서 그 열악한 보수의 직공이 되기도 했으며 파산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 이게 경쟁이다. 거칠 줄 모르는 전쟁의 영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난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질서의 시대에서 손자와 같은 지식인들은 이 치열한 역사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이. 바로 이 경쟁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고민의 해법이 뭐냐? 첫 번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탐욕과 이기심에서 품어나오는 투쟁의 도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중심을 잡아나가는 방법이 바로 원래 있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바로 지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평에서 지기 알지자 나기자. 그럼 경쟁에서는 왜 지기가 중요하냐? 21페이지입니다. 누가 나타나냐 보니까 역시 누가 나타나요? 지기, 나를 알라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지기의 대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소크라테스의 지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해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면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인데, 그런데 지기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사람이 한 명인데 그는 2500년 전 역사적으로 지기란 말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인물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그는 자기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재판에서 사형이 연도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지기의 의미는 뭐냐? 하루는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아말카이레폰이 델포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데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롭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니 뭔 말이냐, 난 생각할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이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깨닫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는 생각에 빠져 오류에 빠지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신이 말한 지혜란 스스로 아는 것이 없다는 자기의 무지를 아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나의 알미란 곧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 나를 안다는 것. 그래서 22페이지 나를 바로 아는 것과 공부의 필요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나를 바로 아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한계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더 나은 지혜를 만든다는 것을 내포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한계, 그리고 그 한계성에 대한 반성,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미란 무엇을 아는가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아는 것, 이게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가 동물과의 경쟁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피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23페이지 지기의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알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볼 때 경영자의 자질을 알아야 돼. 경영자의 자질 중에서 경영 철학의 부분이 도입니다. 보죠. 손자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5가지로 나누는데 도천지장법이에요. 도천지장법. 먼저 도부터 알아보죠. 도는 경영 철학을 얘기합니다. 도는 경영 철학을 얘기합니다. 도는 그래서 도란 민중들로 하여금 지도자와 같이 의지를 갖게 하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전쟁에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 철학이죠. 그래서 손자의 도는 조직 전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단결하게 하는 힘의 원칙이다. 이 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도자의 리더십, 정치력, 조직 내의 단결력으로 해석한다. 이 모두가 맞지만 리더십, 정치력, 단결력들이 우러나오게 하는 더 근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게 바로 경영 철학이다. 이 경영 철학에서 리더십, 정치력, 조직, 단결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경영 철학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저자는 공자가 강조한 충과 서를 가지고 봅니다. 충은 정직하고 진실되라. 그리고 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정직과 배려가 리더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봤는데요. 리더가 정직하고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들어 곧지 못한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를 것이니 곧지 못한 사람을 곧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직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면 밑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고, 리더란 조직을 이끄는 목적에 대해서 진실돼야 되고 조직을 이끄는 목적의 방향이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돼야만이 사람이 따른다. 리더의 경영 철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하는 큰 마음이 바로 경영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자 호암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을 보면 나는 사업을 통해서 기업은 사람이라는 원리를 잠시도 잊지 않고 있다. 삼성이 발전한 것도 결국 남보다 유능한 인재를 많이 기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재제일이다. 인재제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사업보국이다. 인재제일 사업보국이 경영철학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경영자가 어떤 철학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조직 전체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조직 구성을 위한 철학을 가질 때 이제 그 조직이 하나로 회사를 위해 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의 자질이에요. 경영자의 자질은 지혜, 신뢰, 인내, 용기,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 지혜, 신뢰, 그리고 인내, 용기,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장구는 경영자의 모습인데요. 이건 어떠냐면 각각을 보게 되면 경영자의 지혜다. 26페이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영역은 경영자의 지혜인데 경영자의 그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필요한 지혜는 뭐냐? 손자가 말한 경영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한마디로 통합적인 사고. 이게 좀 뜨끔해요. 경영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통합적 사고다. 왜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변수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대응해야 하는 방법들을 수십, 수백 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경영자에게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과정의 연속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해석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경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거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 대한 관대함이 어떤 사안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사고를 지혜다라고 봅니다. 존 모리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은 분석을 통해 얻어지지만 지혜는 그 모든 것의 통합을 통해 얻어진다. 경영자의 첫 번째가 지혜라면 두 번째는 믿을 신 역시 비즈니스 근간은 사람이다. 그죠? 신이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이 경영자에게 신뢰를 갖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질인이다. 신뢰를 갖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 인용어인데, 그죠? 그 중에 인은 공감 능력을 이야기한다. 인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인이 중요하냐? 인의 행동이 조직의 긍정적인 관점을 끼치게 되냐? 여기도 중요합니다. 28페이지인데요. 왜 어지러야 되느냐? 현대사회의 특성이 다양한 사람들의 간의 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현대 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든 국부론을 집필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감정론이야.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인간의 고유 능력인 공감 능력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교환과 분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본주의는 인간이 서로 공감하는 능력 때문에 발전했다는 의미가 되죠. 인간은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 타인의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옮겨 상상해서 타인과 같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적절하게 나의 욕심과 행동들을 조절할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능력을 토대로 배신하지 않고 거래를 지식시킬 수 있었다. 이후 반복된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어 분업경제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자본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를 만든 국부론 이전에 애덤 스미스가 쓴 게 도덕감정론이라는 것은 애덤 스미스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정은 인간의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만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생각을 하고 그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극한의 이기주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 그 마지막 패러그 이렇게 인간이 시장을 발명하고 분업과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공감, 심파티라는 인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인간은 서로 교환을 시작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각자 다른 생산품을 시장이라는 곳에서 교환하게 되면서 서로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의 물품을 여유 있게 만들고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를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되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시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장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통해서 움직여진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남도 필요한 거고 내가 거래를 배신하면 남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공감 능력으로 깨달은 인간이 시장에서 약속을 지키며 거래에 필요한 신뢰를 만들어갔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커졌다. 만약 조직에서 경영자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추게 되면 이에 공감하는 조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내부 단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을 만드는 어질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번째 경영자에게 필요한 게 용은 용기인데요. 이거는 경영자의 확신. 이 막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죠. 경영자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엄할엄자입니다. 경영자의 자기절제. 경영자의 다섯 번째 역량은 엄으로 경영자의 자기절제로 이해하면 된다. 조직은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명확한 설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경영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엄하게 자기 자신과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용입니다. 이렇게 인용엄이 만들어지면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고 신뢰가 만들어지면 우리 맨 앞에 있었던 우리의 경영 철학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직위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경영자가 지신, 인용, 엄을 갖춘 경영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가 이제 장군의 등용법입니다. 이거를 한번 잘 보시고 사람 뽑을 때 써보시면 좋아요. 이 장군의 등용법은 강태공이죠. 강태공이 육도에서 장군을 등용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8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던져서 대답이 얼마나 자세한지 물어보라.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체크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체크하라. 두 번째, 집요하게 토론하여 몰아붙여서 임기응변하는 기질을 살펴보라. 지식 경험이 많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임기응변의 정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막 몰아붙여 보면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염탐꾼을 붙여서 홀로 있을 때의 성실성을 보라. 인터뷰할 때 모습 보면 막 엄청나게 외워서 그냥 교원 영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 모습을 봐야 된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레퍼런스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의 동료 상사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퍼런스 책을 하라라고 보고요. 네 번째 32페이지. 분명하고 단순한 질문을 던지면 인격과 됨됨이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면 마인드 구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 재물을 맡겨서 얼마나 청렴한지 살펴보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돈을 한번 맡겨보면 이 친구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청렴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 여섯 번째, 아름다운 미녀를 안겨주어 정조를 관찰한다. 미인계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밖에서도 미인계를 엄청 쓸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체크해보라. 일곱 번째,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고 용기를 관찰해라. 용기. 그래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 있는 상황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여덟 번째, 술에 취하게 해서 태도를 살펴보라. 술에 취해서. 그래서 폭력이나 아니면은 고집불통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진 않는데 술을 먹으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세심히 살펴봐야 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 나가면서 키워서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일정 기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후임자를 설정할 때도 이런 장기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직위를 했으니 이제 집필을 해야죠. 남을 알아야 돼. 이때 이제 전반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선승구전이다. 그럼 뭔 말이냐? 선승구전. 먼저 이기고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한 다음에 이기는 거 아닌가? 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집필을 하게 되면 전쟁에 패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선자는 선승구전이라고 얘기한다.
옛날에 잘 싸우는 장군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적을 상대하여 승리한다. 그러니 그런 장군의 승리는 지략도 용기도 공적도 아니다. 그런 장군의 승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데 오차가 없는 것은 모든 준비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패할 수밖에 없는 적을 맞아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패하지 않는 위치에 서서 상대방의 실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용기도 의지도 필요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34페이지 보면 재밌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수라는 거야. 고수는 항상 여유롭게 상황에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승구전의 대명사가 바로 이순신이다. 이순신은 언제나 미리 합리를 헤아려 차원 높은 재승 항상 승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지형을 해갔는데 2009년 2월 2주차에 이순신 승리의 리더십, 임원빈 제독이죠. 임원빈 제독이 쓴 승리의 리더십에서는 임세형 리더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나오는 선승구전의 원리를 반드시 하고 있다. 35페이지 두꺼운 글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순신 장군의 이겨놓고 싸운다는 선승구전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뒤에 싸우기에 항상 승리하지만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요행으로 승리하기 바라기 일단 붙어보자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깨져 그러면. 승리하기를 바라기에 패배한다. 전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순신은 전투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다. 그는 승리에 확신이 없는 해전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멋진 말 36페이지. 전쟁에는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요건들을 최선을 다해 갖추어 놓고 싸움에 임했다. 그죠? 이거는 2012년 4월 4주차에 이순신대학 불패학과 노병천 지형을 또 서평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운주당이 나와요. 운주당은 이순신이 작전사령부로 사용했던 운주당이 그 후에 재승당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타당하다. 그 운주당 재승당이 한산도에 있는 그 통제하는 그 컨트롤 타워의 이름인데 사실은 운주당은 이순신이 가는 곳마다 거처하는 곳을 운주당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나중에 재승당으로 이제 한산도는 바뀐 건데 운주는 셈가지 운행할 운자고요. 주는 셈가지 그 주거든. 그러니까 산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보는. 그래서 셈가지를 먼저 움직이보는 행위다. 병력을 동원해 싸움을 벌이기 전 모든 것을 조직하고 따져보는 전선지휘관의 책략을 말한다. 그죠? 운주유약. 그래서 운주는 재승과 동의어다. 미리 다 셈을 해보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모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그 자기관리 손자병법 실천편에 그 2004년도에 7월 4주차에 했던 서평인데요. 37페이지. 자기관리 손자병법 실천편에서 손자 구변편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명언에서의 지피인데 여기서 지피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지피인데 지기보다 먼저 나온 이유는 남을 알아야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군쟁편에서 미지의 산길을 가는데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 따위는 필요 없다며 안내인을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럴 때는 그 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험자나 현자의 조언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guess 하지 말라는 거야. 현자의 뜻 그리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그 길에 대해 아는 경험자를 잘 존중하라는 거고요. 구지편에서는 전쟁터로 향하면서 그 지역의 지형, 정세, 행군의 난이도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진군하려는 지휘관은 무능하다. 그러면서 자보이 전승, 내가 보전되고 나서 완전한 승리를 만드는 걸 지향한다. 이게 이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승구전이지. 선승구전. 먼저 이겨놓고 간다. 그래서 내가 보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승보다는 적어도 지지 않겠다는 불패 전략을 이순신이 추구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불패를 추구하면 그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39페이지 넘어가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다.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의도대로 이끄는 마음가짐을 무를 얘기하는데 손자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석을 통해서 적과 나의 득실을 따져보고 도발을 통하여 적의 반응을 살피고 행동을 통하여 적의 지형을 분석하고 정찰을 통하여 적의 남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파악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허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테스트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물이라는 거예요. 문득 군대의 모습은 물과 같아야 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여 아래로 흘러내린다. 군대의 모습도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된다. 지형에 따라 물줄기를 이루듯이 군대도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의 방법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유연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40페이지. 그래서 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철학이 도가의 상선약수인데요. 첫 번째는 물은 만물을 일으키게 한다. 수선 만물이 부쟁이라고 그러는데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그죠? 그 건너뛰거나 억지로 이렇게 점프하지 않고 꾹꾹 채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부쟁이라. 그러면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 피고히 추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높은 것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간다. 낮은 곳은 비천한 곳, 소외된 곳, 억압받는 곳이니까 이 비천한 곳부터 채워나가는 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물은 물처럼 유연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한다는 마음,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사심이 없음에서 비롯됐다. 지혜는 사심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갈공명의 말이죠. 이게 바로 물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사심이 없는 마음이고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린다. 라고 보죠.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물의 모습을 딴 그 전략으로 병영상수,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고전에 병영상수에서 그 중성몰촉 다음에 병영상수의 전략 실행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조직을 성질을 딴 조직 운영이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병영상수는 이게 코론그룹 이웅열 회장의 올해 인더스트리 4.0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따라서 어떻게 그 조직 운영을 할까? 첫 번째는 수지형 피고의 추화,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를 향해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한 사람과 조직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새롭게 도전하는 조직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둘째는 수인지 재류. 앞에 있는 지형에 따라 자기의 물줄기를 바꾸는 적응력,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유연해야 된다.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난 모습으로, 병에 담기면 병 모양으로,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적응력이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성공 전략이 오늘도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전략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을 바꾸는 그 모습을 바꾸는 게 병형상수, 병의 형태는 물의 모양을 따른다라는 걸로 이제 가장 큰 지혜다라고 보는 거죠. 43페이지 백전불태. 조화로움에서 쌀길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3페이지 마지막에 이타성 후회성으로 43페이지 마지막에 이타성 후회성 백전불태가 하려면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는 단기적 번영을 줄지 모르지만 45페이지 예.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저성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 피를 흘려 남의 것을 빼앗는 싸움으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익을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아니 오히려 이익이 줄어드는 시대가 점차되어 가고 있다. 더 많은 재화와 더 빠른 서비스는 더 이상 혁신적으로 커질 수 없고 너무 많은 선택지는 소비자들에게 가치가 아닌 혼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 봤지만 6개 이상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의사결정하고 밀어버리거든. 제일 좋은 건 2개, 3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같은 거 팔 때 계속 내놓지 않고 이거 봐 나머지는 계속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만 고르게.
기존 패러다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단호하면서도 관대한 전략으로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함께 나누며 반복되는 거래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면서 살아남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손자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서로 이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패러다임이라고 확신했다. 손자는. 그래서 상대방의 배신에 의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배신이라는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관대함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중요해 상호 이익, 앞으로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인데 고성장 시대가 되고 저성장 시대가 되고 무한 경쟁에서 호혜적 경쟁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저성장과 호혜적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게 손자병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7페이지 서평왈 진화의 극단에서 이제는 가장 잘 협력하는 개체가 생존한다. 탈경쟁, 탈성장의 시대에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조화 속에서의 성장 전략이 결국은 지금 진화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47페이지에 네 번째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즈오의 해영 철학은 경영자로서 개인의 낭만을 쫓기 위한 경영을 계속한다면 성공하더라도 종업원의 희생을 짓밟고 꽃을 피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종업원과 그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은 분석을 통해 얻어지지만 지혜는 그 모든 것의 통합에 의해 얻어진다.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폴레옹 이야기 병사들에게도 의미와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훌륭한 지휘관, 잘 조직된 체계, 양호한 교육, 그리고 효율적 제도에 대한 강한 훈련 등은 훌륭한 군대를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나 애국심과 열정적인 정신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명예심 등은 병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 49페이지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참상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찰리 채플린 이야기가 50페이지 나오는데 미국 유명한 희극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그의 회고록에서 미인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찰리 채플린이 영화사에 투자를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사들이 하나로 합병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찰리 채플린이 미모의 탐정을 고용해서 영화사 측이 뭘 꾸미고 있는지를 알아내기로 해서 미모의 여자 탐정이 영화사의 간부에게서 접근해가지고 데이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미끼를 문 영화사 감독은 저녁 탐정과의 식사 시간에 영화업계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채플린은 합병을 막을 수 있었고 계속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었다. 이런 미인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조직에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나는 우리 조직은 자신에 대한 분석, 직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나는 우리 조직은 자신에 대한 분석, 직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나는 우리 조직은 협력 경쟁의 전략을 구하고 있느냐? 협력 경쟁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나는 우리 정부는 태공망의 육도를 활용한 인재 등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 현대 기업에 적용시킬 손자의 전략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쭉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CEO 손자처럼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